네, 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TSMC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자, 하지만 뭐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인데 앞으로 이제 10월 말이 되면 또 FOMC가 남아 있고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의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어떠한 금리 인하의 방향을 잡을지 또는 금리 동결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환율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금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분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코리아 채권왕. 제가 이거 2022년 때부터 계속 제가 2022년 때부터 박상현 위원님 만나면 맨날 이걸로 놀립니다. 예, 근데 반응이 항상 이렇게 수줍어하셔가지고 너무 제가 재밌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놀리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그 약간의 시장 자체가 AI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요 상황을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뭐 간단하게 뭐 총평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목에도 있었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정치 불확실성, 예. 제가 경제 펀더멘탈을 뭐 이렇게 흔들기보다는 뭐 우리가 그 뮤지컬 제목도 있죠.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그러한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이나 뭐 어제도 뭐 스카페센터 나와서 여러 뭐 인터뷰를 좀 장기간 동안 좀 장시간 동안 했는데 어쩌면 뭐 이러한 것들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죠. 뭐 미중 갈등 문제가 뭐 하루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건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봉합해서 나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 텐데요.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는 상당히 좀 강경한 어떤 어떤 거래 기술을 발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보게 되면 세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타코. 항상 뒤로 밀로쓰는. 왜 그럴까요? 스토리 때문에. 예, 뭐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중국한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뭐 시추류라든지 이러한 또 시장 자체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중국에서는 뭐 말은 뭐 세게 하지만 좀 작아지는 모습이 계속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말씀 베센트 장관이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중국을 과감하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눈치 안 보겠다. 눈치 안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중국도 뭐 상당히 좀 세게 나가고 있죠. 예. 그 배경에는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은 사중전회가 사실은 큰 요인인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입장,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실각설이 나왔죠. 뭐 사실은 뭐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긴 하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실각설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가 여하튼 힘들어진 상황들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번 사중전회를 통해서 뭐 이번 사중전회가 뭐 이렇게 차기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는 않긴 하겠지만 뭐 인사단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어떤 초석을 만들기 위한 발판은 사실은 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대미 강경, 뭐 좀 굴복하는 모습들보다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사중전회라는 것을 앞두고 사실은 중국도 상당히 좀 강한 어조의 그런 좀 대미 어떤 성토랄까요?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에이펙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에이펙 회담을 전후로 해서 에이펙에서 통해서 뭐 좀 봉합에 대한 어떤 수순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좀 제가 화면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올해 사실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이제 관세 합의 뭐 연장 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이 그 미중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조금 제기될 때는 좀 장이 조정을 받거나 또 금리가 사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이것이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가고
금리는 좀 떨어지는 아. 뭐 이러한 좀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결국 뭐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죠. 또 이제 봉합을 하고 또 한 3개월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일 텐데 예. 그러한 연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타코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나올 거고 또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오히려 이제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해서 또 연준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또 커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예. 조금 뭐 지금에 발생하는 미중 갈등 문제를 너무 이렇게 우려의 시각으로 좀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네.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 4월 달에 막 지지고 볶고 뭐 200% 넘어갔다가 관세를 그만큼 부과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탁구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 뭐 미중 무역 관세나 뭐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갈등들은 이제 뭐 하나의 올드한 뉴스가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여겼는데 최근에 갑자기 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발작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뭐 그런 시기였고, 뭐 물론 이제 너무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다, 뭐 그런 빌미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뭐 같이 거기에 뭐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위원님께서는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이런 그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일 거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을 뭐 지금도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공급망 쪽에서의 그 뭐 탈중국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아까 뭐 협업 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협업 관계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주도의 AI 생태계를 사실은 만드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뭐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사실 이렇게 미중이 계속해서 싸우는 부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딱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뭐 변동성도 있고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장이라는 측면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AI 주도권, 중국을 배제한 AI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자체의 어떤 좀 생태계 이러한 부분을 좀 공급망을 사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뭐 미중 갈등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자체적으로 어떤 협업 또는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성장시켜 나갈 거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는 좀 어떻게 보면 AI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력으로 사실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는 채권 시장을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전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위원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과거 이 채권 시장을 쫙 바라보셨을 때랑 지금 채권 시장을 바라보셨을 때,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때, 야, 이거 채권 되게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금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이렇게 사상 최고 랠리를 계속 찍고 있다라는 이면에 보면 일부 안전자산에, 그러니까 채권에 들어가야 될 안전자산이 일부 금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있는데, 이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 해온 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강한 금리나 드라이브를 아마도 실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채권에 관련돼서도 약간은 좀 매력적인 뭐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금이 상승한 거 보니까 부채 문제 때문에 이런가? 뭐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 과거와 위원님께서 이제 그 채권 시장을 바라보셨을 때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인하에 어찌 보면 좀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채권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 자체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제로금리 시대도 사실 있었고 한때는 마이너스 채권,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 전 세계 채권에서 거의 20%가 넘는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이너스 채권이 거의 0%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시장이 변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일단은 물가가 아직은. 예, 물가 수준 자체, 특히 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의 지금 물가 수준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디프레를 걱정할 정도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뭐 0%, 1%대 네네네. 우리가 사실 2000년대 뭐 201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물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맞아요. 예, 없었던 것 그런데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 연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물가 자체가 잘 끈적거리고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거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구 문제도 사실은 있을 거고, 예. 또 미국이 지금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미국 경제가 또 그만큼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채라는 리스크 자체, 그것이 뭐 미국의 지금 이자 부담 자체를 상당히 이제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플레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저희가 드렸던 게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앞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물가 중금리.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저물가 네네. 초저금리 시대였다라고 네, 하면 예. 앞으로 당분간은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생각을 해보면 예. 국채 금리가 사실은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들어가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연준 의장을 사실은 선임을 하고 네네. 그래서 뭐 무턱대고 사실은 금리를 내려라 하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준 의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물가가 사실 떨어지지 않는데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예.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금가격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에 새로운 뭐 이게 용어 저도 좀 생소한 용어인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예. 화폐 가치 자체가 이제 붕괴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달러 이런 것들보다는 예. 금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지금 달러 가치 자체가 뭐 연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면 여전히 좀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강세이긴 하지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금 여러 가지 돈풀기 정책이라든지 재정 리스크를 감안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가 과연 유지가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AI 사이클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되면 달러의 어떤 가치 자체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뭐 안전자산이기보다는 사실은 대체적인 어떤 달러의 어떤 대형으로서 지금 금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자체에 상당 부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뭐 좀 주식시장은 열거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자금 올해 사실 그 장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 사실 좀 어려운 물론 많이 오르기는 올해만 보게 했을 때는 뭐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박스권이라든지 맞아요. 변동성도 사실은 크고 오히려 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빠질 때는 또 엄청나게 무섭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AI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그 리스크도 사실은 일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금리를 계속해서 연준은 뭐 올해 2차례 정도 또 내년 상반기에도 한두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사실은 좋은 대체 수단은 당연히 금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해서 금에 대한 어떤 그 시각들 자체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계속 긍정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효과 우리가 뭐 유동성 랠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고 과거보다 사실은 금에 투자하기가 사실 편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현물만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종로 삼가 갔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뭐 ETF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쉽게 사실은 금을 접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뭐 금을 모으고 있는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계속해서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결국 금이 계속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환경은 사실은 내년에도 사실 큰 틀에 봐서는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도 좀 묵직하게 계속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금리 그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의 어떤 슈퍼 사이클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80년대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중국 붐이 한번 있었을 때 그 당시도 보게 되면 한번 달러가 약세가 되고 해서 중국 붐 기간 동안 금이 아마 천정부지로 사실은 또 올랐던 경험이 있고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장기 사이클을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뭐랄까요, 뭐 채권에 대한 투자, 안전자산 또는 달러에 대한 뭐 기축통화로서의 일단 위협을 뭐 조금 나중에라도 뭐 어떤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우려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되게 제가 좀 매크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요즘에 일본도 예. 뭐 정치적으로 약간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일본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앞으로 또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장기채를 좀 보게 되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더하지만은 이 장기채 금리가 계속 이제 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뭐 부채 문제도 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일본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올라가게 되면 또 미국은 금리 인하를 또 밀어붙이고 있고 그러면 미국 증시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의 어떤 매크로 환경 자체가 미국 증시를 좀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좀 보고 계세요? 이 일본의 어떤 이 금리에 따른 뭐 일부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클까 뭐 작을까 뭐 약간 궁금한데. 뭐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은 지속되고 그것 때문에 엔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강세 쪽으로 사실은 돌변을 한다. 지금 150엔대 다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진입했죠. 그것이 이제 130, 120엔대까지 떨어진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본도 뭐 아시겠지만 재정 적자, 정부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릴 때마다 사실은 그 국채 금리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또 뭐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퇴하면서 다소 좀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리스크는 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쪽에서 어떤 금리 동향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국채 금리의 발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국채 금리의 어떤 발작 자체가 상당 부분 우려를 저희가 만약 생긴다라고 좀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그 좀 자금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너무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조달금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 채권하고 기본적으로 뭐 미국채 간의 이 그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뭐 역사적으로 뭐 거의 낮은 수준까지 사실은 지금 낮았던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자체는 결국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건강한 부분들이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위험을 안 느끼고 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 안전하다고 표현할까요? 지금의 상태는. 근데 그러한 상태자가 흔들렸을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위기의 신호로 사실은 늘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이라는 것이 그러한 신용 스프레드의 어떤 안정세 자체를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지금의 어떤 우리가 좀 유동성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AI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의 얘기를 많지만 그 순환 출자의 고리 자체도 한순간에 사실은 끊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사실 커지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항상 조금 지켜봐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 부채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는 항상 뭐 주체별로 달라서 가계 쪽에서 터질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기업 부채에서 떨어진 거는 뭐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이라든지 중국 기업 부채 문제 뭐 이런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부채 문제였고 정부 문제는 유럽 재정 문제가 되죠.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부채 부담이 가장 큰 데가 어딘가를 생각하면 각국이 다 정부 부채가 다 떠안고 있는 상황들이죠. 팬데믹 이후에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부채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들어가서도 이 국채 금리, 물론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시장이 생각들을 좀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부채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 부채 많은 거를 어느 정도 메꾸려면은 이제 뭐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걸 메꿔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 국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또 높아지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악순환이 계속 또 채권금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조금 하나 좀 유의미하게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어제죠 이제 그 파월 의장 자체가 뭐 뉴스를 보셨지만 좀 강력하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이 QT 양적 긴축 자체를 이제 12월 달 정도 돼서는 중단할 수도 뭐 12월에 구체적으로 연건 아닌데 뭐 조만간 이제 중단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거의 12월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연준이 국채 자체를 거의 내다 팔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지 채권은 뭐 그래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는 사실은 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재무부와 좀 협업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0에서 4.2에서 딱 잠겨 있는데 이거 지금 보게 되면 그 연준이 YCC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YCC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일본 은행이 장기 금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장기 뭐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장기 국채를 사고 하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인데 결국 연준도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내년 들어가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뭐 계속 내리라고 신임 연준을 보고 내리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리지 못했을 경우 그럼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뭐겠느냐라고 보면 그러한 YC 정책 자체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양적 완화, 어떤 미니 양적 완화 비슷하게. 미니 양적 완화? 뭐 이러한. 베이비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 물가 때문이나 성장 때문에 사실은 너무 내린다는 것도 사실 자산 쪽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국채 금리를 관리는 해야 될 텐데 그 관리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하겠냐면 내년 들어서 YC 정책이라든지 또는 미니 양적 완화 뭐 이러한 것들이 실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구원투수로서 연준이 좀 나와줘서 일부 유동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국채 금리를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실체를 할 건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더욱이나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힘들어지면 연준에서 막 도와주잖아요. 미니 양적 완화, 뭐 약간 이렇게 또 다시 부양시켜주고. 그 더더욱이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란 게 어저께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자산시장에 과열이, 주식시장에 과열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 얘기를 사실은 또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조금 물론 막바지에 온 거죠, 이제.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캐치했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연준이라는 게 여전히 그래도 조금 자산 시장이라든지 경기에 또 파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네 퇴임 전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 안 가고 사실은 그 임기를 만료할 수 있다면 상당히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뭐 파월 의장 자체도 여전히 좀 증시라든지 경기에는 좀 우호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좀 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좀 증시로 조금 넘어가서 뭐 많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캐펙스 투자가 또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이 AI라는 이 시장 또는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의 그 미국 주식 외의 여러 환경, 그리고 지금 AI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캐펙스 투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막 이렇게 보시면은 야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요즘에 사상 최고치 계속 찍으니까 뭐 어때요? 지금 뭐 그러한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을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야 이거는 과거의 어떤 캐펙스와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좀 길게 어쩌면은 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 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예, 뭐 제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예, 부분이 예. 있지만 사실은 좀 저는 아까도 제가 뭐 AI 생태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분간 투자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 특히 그 파란색의 2026년에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예. 결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기죠. 좀 저 돈을 어디서 구할 건지. 그러니까요. 어디 주머니에서 갖고 와야 되나. 물론 지금 뭐 빅테크들이 캐시프로라든지 프리 캐시프로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이 EU,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관세 협상 타결 조건으로 합의한 투자 금액을 합하면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5천억 달러. 다 합치면요? 예. 그에 미국의 그 비주택 그 고정 투자 금액 대비 보면 거의 30%가 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 해 다 투자되지는 않겠죠. 뭐 1년씩 뭐 분할한다 하더라도 1년에 거의 미국의 그 비주택 그 고정 투자 한 10% 정도가 사실은 돈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원이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이 또 다른 시너지 효과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기축 통화가 그 통화를 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화폐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너리지 효과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재원을 사실은 조달, 그러니까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들 업체들이 사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재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실은 재원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미국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낙수 효과가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자체도 이제 투자를 하면 결국 미국에 뭐 결국은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하지만 그 재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달 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초에 보게 되면 그 베센트 장관이 국부펀드 얘기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 국부펀드가 물론 이런 투자 기금을 통해서 재원이 도달될지 아니면 관세 수입 부분 자체를 이제 국부펀드로 돌릴지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국부펀드 설립 자체도 하나의 미국의 어떤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로 면에서 그래서 좀 재원 조달도 사실은 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왜 투자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나왔느냐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필요한 재원 자체를 미국 내에 조달하는 것도 하지만 결국 그 동맹국으로부터 받겠다. 너희들이 무역 수지 흑자를 얻었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가져와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실은 해석해 본다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자금 조달에도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는데 더더욱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뭐 그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가 다른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저희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대놓고 롱뷰를 말씀하시거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나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위원님은 거시경제를 이제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데 엄청난 롱뷰를 보고 계시는. 그 전에 계셨던 분보다 더 압도적인 그런 뷰를 보여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 이 AI 시장의 패권을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 여건이 좀 마련되어 있다. 그 환경을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문제는 이제 수요가 되겠죠. 뭐 투자는 다 해놨는데 수요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과잉으로 쌓이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수요라는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보다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나타날지 그 수요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만약 나온다면 정말 이 투자 수요가나 이 선순환 자체는 상당히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사실 미국의 어떤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뭐 노동력을 대체한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 미국 주식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뭐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되겠죠. 여건들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같이 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채권, 금 또는 뭐 달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AI를 생태계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또 어떻게 될지는 향후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